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남북 통일 농구 경기가 평양 유경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남북 통일 농구는 모두 4번째가 되는데요. 15년 만에 개최가 되는 행사입니다. 농구 광으로까지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관전에 나설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 북한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우리 측 그 통일 농구 대표팀 단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죠. 네. 그 개인적으로도 꽤 오랜만에 북한을 간다고요? 그렇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통령도 수행하고 했습니다만은 통일부 장관인데 지난번에 특사단에 안 꼈기 때문에 특사단이 꼈으면 불과 몇 달 만에 가는 건데, 근데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제 평양에 다시 가니 감회가 새로우실 테고, 또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사실 기대보다 더 많이 진전됐기 때문에 뿌듯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농구지만 다음에는 또 이제 북한에서 박원순 시장도 또 초청했다라 그러죠. 그래서 경평 축구도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도 단일팀, 여자 농구 단일팀 한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입장하고 하기 때문에 이 스포츠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 이런 뿌듯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정주영 체육관이죠. 여기가 오늘 경기가 열리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북한에서 유경하면 이제 버드나무 상당히 하는 곳이죠. 이 정주영 회장이 직접 북한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해가지고 지은 곳 아닙니까? 착공식 또 그리고 그 완공식이랍니까? 그때도 상당히 이렇게 큰 행사를 치렀죠. 아마 이 유경이라는 것은 정주영 이 현대 명예회장이 소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북한을 직접 도와주면서 협력하는 그런 상징이다. 특히 거기에서 스포츠 교류를 많이 했다. 이 2000년도 보면 아마 2006년도 경우로 저도 그때 유경체육관 할 때 그때 제가 가가지고 개성서 이 유경체육관 보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매양산 이렇게 다녀온 사례가 있는데 아마 상당히 큰 규모로 지어진 곳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농구 보기 아주 딱 좋은 그런 체육관인 것 같습니다. 미국 NBA 농구장과도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선수들을 아주 가깝게 볼 수 있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어제 평양 옥류관에서는 우리 방북단을 위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명균 장관 그리고 북한의 김일국 체육상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농구 경기는 온결의 가슴 속에 부풀어오른 통일 욕망을 더욱 북돋아주고 북남 사이 체육 교류와 협력, 북남 관계 개선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농구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별 경기에서도 남과 북이 함께하고 나아가 정례적인 체육 경기도 남북을 오가면서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특히 이번에는 여자 농구팀 같은 경우는 그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그런 탐색전이라고 할까요? 평가전일 가능성도 크다고요? 단일팀을 하는데 이제 북한 선수 2~3명 정도를 이제 영입해서 단일팀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인천 아시안 게임이죠.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우승했기 때문에 2연패를 노리는데 남북한 단일팀이 우승을 지금 노리고 있어서 만약 우승하게 되면 정말 기념비적인 게 될 것 같고, 1991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서 탁구 현정화 팀이 이제 남북한 단일팀 만들어서 우승했는데 리븐이. 근데 이게 몇 년 만입니까? 27년 만에 쾌거가 또 달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이제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팀이 주가 되고 북한에서 영입할 선수들을 아마 감독이 주의 깊게 봐서 한 팀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 8월에 우리가 우승하게 되면 정말 쾌거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탁구에 이어서 농구까지 신화를 쓸 것 같은데, 단일팀을 구성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한반도기가 또 입장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건 수차례 이 남북 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단기, 단가, 그다음 이 공동 응원가 이런 여러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깃발 이번 한반도기가 가는데, 여기에서 아마 2006년도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하 아시아 게임
할 때도 이런 한반도기에 있어 가지고 독도 폐기 문제가 좀 논쟁이 되었습니다. 아,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가는 예. 문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남과 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개최국인 도하 거기에서 좀 뭐랄까 이런 그 이 분쟁을 이렇게 야기시키기 때문에 좀 반대. 그래 가지고 이런 독도라는 지명 여기에 대해서 깃발에서 빠진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 자카르타 한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거리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독도가 포함된 아니 한반도기에 당연히 독도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또 일본에서 좀 반대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농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판문점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경평 축구를 부활시키자. 그러니까 경성,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축구 대회를 열자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 농구부터 하시죠 이렇게 해서 성사가 된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네, 판문점 회담에서 사실 경평 축구는 일제 때부터 1920년대로죠. 근데 그때부터 했었고 해방 직후 1945년 해방 직후에 그 북한 선수들이 휴전선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거 몰래 들어와 가지고 서울에서 축구를 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갔던. 그러고 있다가 2000년대 초반인가 한 번인가 했는데 그때는 경평 축구 자체는 아니고 통일 축구 대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우리 노동자들도 가서 한번 축구를 했고 했는데 경평 축구라고 해서 한 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제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올림픽 때 북한에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 왔을 때 박원순 시장이 김영남 상임위원장한테도 부탁을 했고 김영남 위원장도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가을에 경평 축구가 부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의 이모인가요? 고영숙에 얘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렸을 때부터 이 농구공을 끌어안고 잘 정도로 농구광이었다. 게다가 스위스에 가서도 아주 농구광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스포츠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농구를 좋아했다. 또 그리고 뭐 이 오토바이랍니까? 이것도 좋아했다고 또 이 조금 정서적으로 애니메이션 이것도 좋아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가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친한 사람 회라니까 로더먼 이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을 갖다가 지금 이제 초대했고 또 지금은 이제 후지모토 겐지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지금 상당히 농구에 관심이 많다 보여지고 특히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측에서는 경평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통일 농구에 대해서 발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농구에 대한 광은 맞는 것 같다. 실제로 잘하고 못하는 건 모르겠지만도 농구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열팬인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오늘 지난번에도 한번 왜 안 온다고 했다가 깜짝 등장을 했잖아요. 오늘도 경기장에 유경체육관에 깜짝 등장할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통일 농구를 발휘했다는 점. 두 번째는 광적인 농구 팬이라는 점. 세 번째로는 지난 4월 초지요. 우리 측의 그 이 예술단 이 방북 평양 공연에 있어 가지고 갑자기 그 공연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에도 아마 유경체육관에 관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우리 방북단이 북한에 갔을 때 그동안 어떤 경로를 통해 갈 것인가 하다가 이제 비행기로 항공편을 이용했는데 항공편이 그렇다고 민간 항공기를 타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뭐 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타고 간 게 군용기, 군 수송기, 네. 그 시끄러운 군 수송기를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일단 뭐 스포츠 선수들이고 뭐 저 수송기라도 좀 불편할 텐데 건강에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조명균 장관이 좀 힘드셨을지 모르지만 민간 항공기를 여러 이제 그 섭외를 해보다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나 이런 데 걸리니까 민간 항공사는 지금 사실 그렇잖아도 좀 말이 많잖아요. 예. 식사도 대접 잘 못하고 있고 막 대한항공도 지금 말이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 이 지난번에 그 핵실험장 폐기할 때 예. 우리 기자단이 갔을 때도 항공기 민간 항공기 아니라 정부 항공기를 타고 왔어요. 그때는. 사실은 그게 이제 군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정부 관료들 주로 타는 거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공군 항공기는 아닌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공군 항공기가 써 있는. 북한의 대한민국 공군 항공기가 기착한 게 처음이다.
지금 이래서 평양에 내려주고 다시 지금 돌아왔습니다. 예. 내일 이제 다시 실으러 다시 가서 내일 밤에 아마 싣고 다시 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처럼 또 군 항공기를 이용하니까 신속하게 또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의 그 군 항공기까지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정말 1년 전엔 상상하지도 못했던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거 탈 때요. 저도 한번 취재 때문에 한번 타봤는데 귀마개 해줘요. 정말 시끄럽거든요. 그 정도로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군용기가 오니까 사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남북관계 체육대, 이런 남북이 지금 좋은 관계 아닌 상태에서 혹시나 우리가 갔을 때 북한이 과연 수행했을까? 저는 수행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홍보에서 말씀처럼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도 지금 이제 민간 항공기 이거 하려면은 결국 뭡니까? 미국에서 노하면은 민간 항공기 미국에 취향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유익한 것은 대북 제재다.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에 대해서 예조항을 하려니까 계기점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평창올림픽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예조항을 적용하지만도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물론 미국하고 시간만 많다 그러면 예조항으로 받을 수 있지만도 그 시간상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급하게 이례적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 공군의 수송기 활용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허재 감독, 우리 남자 대표팀 감독이 15년 전에는 선수로 거기 평양에 갔었는데 이번엔 감독으로 가면서 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허재 감독 정말 농구 좋아하시는 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농구 안 좋아해도 다 알죠.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허재 선수인데 중앙대인가요? 용산고 중앙대. 예, 중앙대고 그다음에 지금 선수로 정말 천재 농구 선수였는데 아버님이 평안북도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2003년에 그 유경체육관에서 경기도 했고 그 당시 이제 리명훈이라고 235cm에 점프를 안 하고도 덩크슛을 할 수 있는 그 북한의 아주 세계적인 선수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명훈이었어서 요즘 농구가 안 좋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NBA 뭐 진출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선수하고 여러 차례 국제대회 만나가지고 이제 우정을 쌓고 했는데 형 아우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술도 많이 먹고 또 허재 선수, 농구 선수들이 술을 엄청 먹잖아요. 지금 저 선수네요. 술 먹으면서도 우정을 닦았는데 이명훈 선수도 지금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재 선수는 대한민국 남자 국가대표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서 다시 한번 우정을 확인하고 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이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선수가 다시 한번 만나서 우정을 물론 그때는 곧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그 남북 관계를 얘기해 준 건 아니겠습니까? 15년을 못 만났다가 다시 이제 만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재밌는 일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스포츠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스포츠 정신의 가장 핵심은 뭐냐니까 성패보다도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특히 남북 간에 있어서는 하나됨을 국내에 보여주는데 이 스포츠 선수들은 이 정치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게 뭐 민감한 그런 것은 아닌데 아마 허재 이 감독이 이명훈 선수 지금 이제 감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만나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마 건강을 물을 것이다. 보통 키가 235cm가 되면 건강에 문제 있을기 때문에 그게 아마 첫승이 아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농구 선수들까지 직접 가고 남북 관계는 훈풍이 붑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훈풍은 북미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북 체육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을 앞두고 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그리고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 듣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 had good meetings just a couple days ago with Ambassador Kim, and as you know, Secretary of State's headed to North Korea, and we're continuing to make progress in those conversations. Secretary is looking forward to having meetings with his North Korean counterparts, and we go into this eyes wide open, but nevertheless, we've made a lot of progress in the past. 뭐 눈을 크게 뜨고 가서 지켜볼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변한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를 배경을 이해하려면 간단하게 최근에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진전이 될 것 같은데 진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회의론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간단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론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한 직후에
일반의 기대와 달리 원칙에 관한 이제 합의,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 세 번째로는 이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네 번째가 이제 유해 송환, 이렇게 네 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워낙 기대를 키워놨기 때문에 이거 왜 CBID는 어디 갔나? 또 뭐 초기에 뭐 핵무기 가져간다더니 그거 어떻게 됐나? 2년 내에 핵 비핵화 완료하기 때문에 그게 어디 갔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좀 실망감이 이제 표출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아주 잘 된 합의다 이러면서 다음 주에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의 고위 관료가 고위급 협상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곧 나올 것이다 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3주가 지났어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나온 얘기는 유해 송환 얘기는 좀 흘러나왔지만, 비핵화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엔진 실험장, 로켓 엔진 시험장, 장거리 미사일 관련된 시설을 폐기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비핵화는 어디 갔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3주 만에 이제 드디어 가기 때문에, 그리고 1일 날에는 성김과 최선희가 판문점에서 또 만났습니다. 만났죠. 그래서 뭔가 성과가 나오리라고 이제 기대는 되는데,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1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재촉을 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저께 간밤에 나온 뉴스는 국무부 얘기는 또 아까 이게 나왔던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뭔가 비핵화 문제에서 큰 성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좀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내일 저녁에 미국에서 떠나서 모레 이제 평양에 도착하고 예. 그걸 피해 다시 이쪽 일본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그 관련된 보도를 보면 그 우라늄, 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HEU라고 하는 것들을 어딘가 지금 숨겨놓을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계속 이렇게 회의적인 상황에서 폼페이오의 방북,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국 언론들이 상당히 뭐냐면 그 북한에 대한 불신,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 두 가지가 서로 복합작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지요. 홍 박사가 말씀한 대로 지금은 이제 북미 간에 정상 공동성명까지 나오는데 23일 동안에 후속회담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구체적으로 무슨 비핵화에 대한 행동 조치를 보여준 것도 하고, 인상에서 언론은 당연히 좀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이 북미 간의 공동성명 내용은 4가지밖에 없지만도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비록 이 볼턴 이 보좌관은 뭐 1년에 비핵화 일종 로드맵을 할까, 시간표를 할까요? 제시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국무부 배양관에서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다 이러는데, 구체적인 시간표 없으면은 협상에서 가지고 결국은 뭐입니까? 공동성명에서 가지고 큰 기대를 씌워놨으면 옆에 살을 붙여야 되잖아요. 예. 살을 붙이는 것은 고위급 회담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다. 이것은 저는 한 3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 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대한 구상이 예. 아주 완벽하게 수립이 안 됐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세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구체적인 시간표를 서로 논의하고 하더라도 발표하지는 않겠다. 이런 3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렇지만 적어도 미국의 그 국무부, 백악관 관료들이라면은 이 국민들의 뜻이 뭐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센토사 섬의 공동성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비핵화 체제 보장에 대한 방법,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이행 품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는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그동안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비핵화 정책은 CVID였습니다. 뭐 몇 번 나왔던 얘기니까 CVID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그게 FFVD 이렇게 좀 바뀌었대요. 네. FFVD는 또 뭡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뭐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뭐 dismantlement 뭐 이런 건데,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CVID에서 I 부분, irreversible이라는 게 주권적 사항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전쟁에서 북한이 미국한테 전쟁에 졌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걸 자꾸 건드리면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용어를 바꿔서 또 비슷한 용어로 하겠다. 그래서 complete라고 하는 완전한을 이제 final, 최종적이니까 마지막이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뜻이 거기 숨어 있다라고 보이고요. 최종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그러니까 검증에 초점을 뒀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비슷한 얘기들인데 북한이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용어를 피해서 사실상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 표현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표가 없다, 이런 것과 결부시켜 볼 때 제가 볼 때는 비핵화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2020년 가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노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까지 비핵화가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믿고 가는데 안 되면은 자기는 괜히 비핵화한 게 되니까 아마 지금 그때까지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지연해 가면서 가지 않을까. 그러나 중요한 건 한반도에 평화가 있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있고,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느냐.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경협이 그냥 막 물결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있으면, 저는 아직 그렇습니다. 진짜로 북한이 핵무기 몇 개 숨겨놨어도 이게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완전히 평화인데. 그러니까 있어봤자 소용없는 게 만드는 게 최선이 아닌가. 그래서 완전한 CBID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르치는 것보다는 조금 만약에 숨겨놓더라도 소용없이 숨겨놓게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저는 좀 그렇게 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 말대로 뭐 다리로 따지자면 1번부터 10번 교각을 다 파괴하느니 13579만 파괴해놔도 그 다리는 쓸모없는 게 되니까 그게 낫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것이 일종의 이렇게 말하면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홍 박사님 이야기인데 사실은 비핵화가 CVID가 뭐 1년, 2년만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사실 쉽지 않은 거고, 불가역적인 부분에서가 적어도 한 20% 정도만 하더라도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10번가 있다면 1579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수령 절대 체제이기 때문에 저는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 결심은 가능하다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이 CVIG를 그렇게 빨리 줄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북한에 대한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에 대한 구상조차도 지금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지금 이제 비핵화 시간표를 내놓는다. 그것은 좀 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워낙 그동안 계속 다뤄왔던 문제고 앞으로 논의될 문제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요, 남북이 함께 북한의 산림 황폐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 측 류광수 수석 대표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남북 산림 협력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과 북은 산림 협력에 관한 기본 입장을 나누고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심각합니까? 네, 지금 한 3년 전에 보고가 지금 32%가 황폐화됐다라고 그러는데, 저도 개성에 가보면 개성에 아주 고려박물원이라고 성균관 자리래요. 거기가 이제 박물관인데 은행나무가 엄청 수백 년 된 은행나무에서 야, 여기도 나무가 좋은 게 있나,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산에 나무가 하나도 안 보여요.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이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비만 오면 다 홍수가 저렇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건 그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나무가 있는 편이고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심각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경제 발전도 열심히 했지만 나무 심기 운동 전 국민이 해가지고선 우리 상당히 지금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도 이전하고, 그리고 온 국민 뭐 나무 한 그루 북한 심어주기 운동 이런 걸 해가지고 또 뭐 철도에 침목 하나씩 온 국민에 하나씩 마련해주자 뭐 이런 운동하면 십시일반으로 북한의 산도 민둥산을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최근에는 북한의 그 소나무 재선축 문제로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준 적도 있었죠. 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요. 추진위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저와 김정은 위원장은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했고, 판문점 선언에
그 취지를 담았습니다.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3.1운동은 한반도 전체에서 류관순 열사의 천안 삼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뤘던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과 북이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 공동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가 있었던 시절은 역사를 공유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남북한의 사상 제도 이념 그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공유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역사에 공유하면은 대략 한 2개 정도 하고 있어요. 2000년 6.15 공동선언 여기에 대해서 그 공동을 기념하는 거 있고, 지금 8.15 이렇게 돼 있죠.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1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특히 이 사회주의 김일성 조선 이라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좀 등한시한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판문점 선언, 이 남북 정상을 만남이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여기에 대해서 역사를 공유하자라고 한다면 역사의 공유가 8.15에서 3.1까지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예.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하나됨 이것을 보여주는. 물론 이 일본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일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과거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성을 하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일본 압박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도 우리 남북 간에 있어 가지고 역사의 공유를 점점 넓어간다는 것은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통일의 평화 통일의 기반 조성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3.1절 남북한에 공유한다. 이것은 시급성, 필요성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할 때 외국 전문가들 다 부르고 기자들 다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뺀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국가들 정상들 다 만나고 있습니다만 빠진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일본과 우리 한국민의 정서가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생각에는 공통분모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한다면 그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그 독립기념행사를 남북이 같이 한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요. 냉철하게 말씀드려서 일본의 국력이 지금 남북한을 합쳐도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남북한이 항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합칠 필요가 충분히 있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우리 민족의 정기를 임시정부에서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8.15 1945년 광복이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에서부터 대한민국 정통성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저 사업을 그건 논란이 좀 있습니다. 남북이 같이 한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북한한테 제안하는 건 참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도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남북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지 말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그리고 인권 문제가 있더라도 인권 문제도 남북 간에 직접 따지지 국제사회 가서 북한을 비난하고 그러지 말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거든요. 저는 그런 취지에 찬성하고, 이런 측면에서 독립기념행사를 남북이 함께 한다는 건 매우 기념 깊고 저로서는 아주 뜻깊다. 내년에 행사가 기대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무진 교수 그리고 홍현익 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